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드디어 오는 11월 12일 로제타호의 착륙선 필레가 67B 해성에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제타호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11월 12일 인류 최초의 도전 해성 착륙이 시도됩니다. 유럽 우주기구의 로제타 탐사선이 10년의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착륙선 필레를 67P 해성에 착륙시킵니다. 해성을 연구하면 태양계의 구성은 물론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레 착륙 추진팀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발사돼서 10년간의 긴 여정 끝에 지난 8월 6일에 67P 해성 궤도에 로제타호가 진입을 했는데요. 11월 12일에 드디어 탑재된 착륙선 필레를 해성으로 투하할 예정입니다. 인류 최초로 해성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키는 이번 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0년 기다림에 그 결실을 맺을 때가 됐네요. 드디어. 네, 이제 드디어 11월 10일. 지난 10년 동안 64억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이 로제타가. 네. 근데 사실 지구와 해성의 거리는 한 4억 5천만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64억 킬로를 날아갔다는 굉장히 돌아서간 거죠. 네. 그러니까 워낙 작은 해성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이에 지구를 3번이나 돌고 네. 지구 옆에 지나가고 화성도 한 번 지나가고 그다음에 소행성 옆을 2번 지나가면서 64억 킬로. 그러니까 거리에 한 15배 이상을 도는 거죠, 거의. 그래서 네. 돌아서 드디어 이제 8월 달에 근처로 갔고 네. 드디어 이제 11월 12일 날 이 로제타가 해성에 50킬로까지 접근합니다. 오. 50킬로면 지구의 대기권보다도 아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필레를 갖다가 이제 착륙을 시키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한 5시 반쯤 됩니다. 오후 5시 반쯤. 아마 전 세계로 중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 50km 정도를 갖다 이제 착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50km면 금방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네. 근데 해성의 중력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네. 아마 11월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밤 12시 무렵 돼지만이 이제 거의 착륙을 무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이렇게 지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과연 로제타하고 필레하고가 통신이 원활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해성의 지도를 근접해가지고 많이 이제 작성하긴 했지만 네. 뭐 울퉁불퉁한 뭐 크레이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바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필레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태양 네. 전지로서. 근데 태양빛을 과연 원활히 받겠느냐. 해성도 이제 자전을 하기 때문에 6시간 정도는 낮이고 6시간 정도는 밤이 되는데 네. 과연 이 필레가 무사히 내려가가지고 네. 이제 해상 표면을 갖다가 이제 팝니다. 드릴로 파가지고 그래서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지난 45억 년 이상 동안 전혀 이 인공의 손이 닿지 않은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인간들이 드디어 이제 탐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타임캡슐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태양계 처음의 모습을 타임캡슐로서 이제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해성인데 네. 인류가 처음으로 이 해성에 착륙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촬영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네, 정말 인류 최초다 보니까 더 작업들이 어렵고 많이 손이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성을 가서 굳이 이렇게 탐사를 해서 얻어내는 건 과연 뭘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첫째는 태양계 초기의 모습이 어떠느냐. 네. 그러니까 지구에는 이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이런 것 접촉 때문에 초기의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암석도 제일 오래된 것도 뭐 30몇 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계 처음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 비밀을 해성에서 찾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해성 자체가 나중에 지구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딥임팩트 같은 거. 그렇죠. 해성이 충돌해서 큰 이런 뭐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성의 성분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성 충돌을 대비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또 보면 이번 해성이 인류 최초 아닙니까? 다른 뭐 행성이라든지 다른 별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행성 어느 곳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탐사선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8개 있죠. 네. 탐사선이 다 갔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수성서부터 이제 해왕성까지 탐사선들이 다 갔고 네. 뭐 명왕성까지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뉴 호라이즌소라고 해가지고 명왕성 탐사선도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해성이나 소행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해성 탐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또 이제 소행성에도 착륙을 시켜서 소행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의 처음은 어땠는가, 네. 그런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여러 군데 태양계 행성들이라든가 해성, 소행성들을 탐사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구의 위협도 대비하는 밥도 되고, 또한 자원을 또 이제 얻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주 개발, 그 중에 한 획을 긋는 해성 착륙, 드디어 11월 12일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2시 무렵에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랜 시간 날아갔는데요. 아무쪼록 이 로제타가 해성에 무사히 잘 착륙을 해서 해성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기원까지 잘 찾아낼 그런 실마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네요.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성층권에서 유유히 돌아다니는 얼음 구름이 포착됐습니다. 타이탄의 북극에서 관찰된 거대한 구름띠는 메탄 얼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탄 구름은 증발과 응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구에서 대기권의 온도와 강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비와 눈구름의 물이라면 타이탄에서는 그 역할을 메탄이 하고 있습니다. 메탄 구름은 이미 타이탄의 대륙권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번처럼 높은 지대에서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구에서 구름은 굉장히 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구름 이 자체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인데요. 오래전부터 짙은 대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높은 대기에서 구름이 발견된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대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이제 기상캐스터니까. 그렇죠. 그래도 지구에서 구름이 생기는 높이가 대륙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상에서 10km보다 미친 지역에 구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상 10km부터 한 50km 사이를 갖다가 성층권이라고 해가지고 성층권, 주로 오존이 있는 거죠. 오존층이 있는. 네. 거기는 별로 구름이 없습니다. 근데 북극 지역에 가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성층권에서도 구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게 토성 탐사선은 카시니가 이제 탐색을 한 건데요. 거기에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이 있습니다. 네. 타이탄은 위성이지만 대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이 대기에는 뭐 질소 성분도 있고 뭐 메탄가스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데 네. 이 타이탄의 성층권에서 이 메탄가스로 된 구름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타이탄에서 구름이 발견됐다라는 건 지구에서 구름이 생성되는 것과 뭐가 다른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 타이탄에서도 대륙권에는 구름이 발견됐어요. 네. 성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온도가 낮잖아요, 훨씬. 그렇죠. 그래서 이 성층권에서는 이 메탄가스로 된 구름이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이유는 온도가 영하 200도 이하로 내려가야지만이 메탄가스의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타이탄이 지구 달보다는 크지만 뭐 행성보다는 작은 위성이잖아요. 네. 그 위성 대기에서도 이 위성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견된 거는 타이탄의 북극 지역이거든요. 북극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대륙권에서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성층권에 다시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 성층권에서 메탄가스로 된 구름이 생겼다. 이거는 성층권이 생각 외로 북극 지역에서 온도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타이탄 자체는 우리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대기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도 북극 지역에만 있는 성층권의 구름이 네. 이번에 타이탄에서 발견됐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타이탄의 북극 지역의 이 성층권 대기가 굉장히 온도가 낮더라. 아무튼 구름이 형성됐다. 그럼 결국은 그 구름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 이제 행성이나 위성 대기의 온도 조절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메탄가스로 돼 있는 이 타이탄의 구름들 이것이 발견되면서 이것이 또 이제 이 타이탄 대기의 온도 조절에 또 어떤 영향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아, 네. 그럼 이번에 타이탄에서 메탄가스로 된 구름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가스로 된 얼음이라든지 구름은 없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로 된 구름이라는 것 자체는 이것이 이제 가스가 응결돼 가지고 거의 얼음 형태의 알갱이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탄보다 좀 이제 그 쉽게 얼음이 되는 것이 에탄가스로 된 구름이에요. 그래서 에탄가스로 된 구름들은 예전에도 좀 있었어요. 뭐 대륙권에도 많이 있고 성층권에서도 일부가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에탄가스는 메탄가스보다는 온도가 높은 데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옛날에는
에탄가스로 된 얼음들, 구름층이 발견되긴 했는데 그럼 그것도 북극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이 좀 됐었나요? 그렇죠. 에탄가스. 에탄가스 된 건 좀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발견된 적이 있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가스로 된 그러니까 메탄이 연결돼 가지고 작은 얼음알갱이 같은 구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탄 구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온도다. 거기에서 이제 메탄가스로 된 구름이 발견되면서 그만큼 더 낮은 온도일 것이다 하는 네. 것이 알려진 거죠. 네, 오늘 두 번째 별별 뉴스, 이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서 무려 영하 200도 아래로 내려가야 생기는 메탄 구름이 발견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태양의 한쪽 귀퉁이에 흑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크기는 태양계 최대 행성인 목성과 비슷하고요. 지구보다는 30배나 컸습니다.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 필터만으로도 눈으로 흑점이 보일 정도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크기였는데요. 이런 엄청난 크기의 흑점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와, 정말 엄청난데 교수님, 이 정도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에 흑점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태양 표면에서 뜨거운 물질을 위로 올라가고 식으면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근데 표면에서 자기장들이 막 충돌을 하면은 이 대류가 멈추는 거거든요. 네.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식은 것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더 식겠죠. 네. 그러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게 흑점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태양 이 목성 정도 크기의 흑점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지름이 지구보다도 한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한 30개를 합친 것 같은 그다음 커다란 흑점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구 면적이 30배 되는 지역에서는 대류 현상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밑에는 계속 뜨거운 물질들이 위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겠죠. 어딘가에 터져 나오겠죠. 네.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걸 태양 플레어. 네. 이쪽에 자기 폭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플레어가 폭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흑점이 크면 클수록 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990년 이래로 뭐 정말 20몇 년 만에 나타난 가장 큰 그 흑점이다 보니까 네. 그만큼 폭발이 심해지는 거고 이 폭발할 때 등급을 갖다가 이제 A, B, C, M, X 이런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X 등급이라는 건 제일 큰 거죠. 큰 그렇죠. 등급이죠. 그래서 M 등급보다 X 등급은 10배 정도 더 센 그런 폭발이거든요. 네. 그 X에서도 1, 2, 3, 4, 5 나누긴 하지만 X 등급 이상의 폭발이 일어나면 우주 경보가 3단계 경보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보가 발생을 하면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통신의 두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폭발이 일어나면 강한 빛들이 와가지고 지구의 전리층에 교란을 줍니다. 그러면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통신 같은 게 전파 교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3단계 정도 우리가 경보할 때 3단계면 굉장히 중간 수준이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 10월 18일 날 이런 큰 흑점이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X등급 폭발이 5번 이상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3단계 정도의 그 우주 경보는 계속 발효가 됐고요. 네. 물론 우리나라는 중위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큰 위험이 없어요. 주로 고위도 지방에서 위험이 많고 우리나라 정도까지 위험이 생기려면 거의 뭐 4단계, 5단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정도 되려면 뭐 정말 1, 20년 만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폭발인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었고요. 네. 다만 이 30년 가까운 20몇 년 만에 가장 큰 흑점이 나타나면서 자주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지구에는 별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나요? 예, 일단은 빛이 도달하는 데는 8분 20초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와가지고 전리층 교란이 오면서 이 단파 통신 위주로 되기 때문에 크게 뭐 5등급 정도의 정말 경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신 두절이 있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보고된 건 없고요. 그랬군요. 다만 이런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물질들이 또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이 지구에 날아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위성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근데 뭐 이제 요새는 뭐 그런 물질이 날아오면 경보를 하기 때문에 네. 위성들도 안테나 방향 바꾸고 다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극지방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질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도 맨눈으로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 흑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구름이 살짝 껴있을 때는 태양이 이제 맨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해같이 일몰을 갔을 때 이 바닷가 근처에 딱 보면 전배기가 딱 보이는. 네. 그래서 아무튼 30년 가까운 동안에 봤던 가장 큰 흑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구름 속에서도 보고 참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오늘은 이 태양의 흑점 폭발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11월 7일이 이제 보름망이었죠. 네. 달이 이제 밝다는 얘기예요. 네. 별 보기 쉽지 않죠. 11월 이제 9일 일요일 날 새벽에 보면은 이제 달 옆에 붉은색의 밝은 일등성이 있습니다. 알데바란이라는 별인데 이게 황소자리예요. 그래서 이 황소자리가 제 고3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별이거든요. 네. 11월 13일이 입시죠. 입시 때 되면 굉장히 모두 기원하는 것도 많고. 근데 보통 이 수험생들이 밤늦은 시간에 많이 다녀요. 공부하다가. 네. 또 새벽에 일찍 나가고 하죠. 하늘에 보면 V자 모양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V. 승리를 기원하는 것 같죠. 이 무렵쯤 되면 밤 12시 미러에 남쪽에 높이 떠 있어요. 네. 그리고 새벽이 되면서 서쪽 하늘을 지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번 시험 잘 봐야지. V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랬군요. 예, 그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황소자리에 제일 밝은 별이 알데바란인데 그 일등성이에요. 그 별 바로 옆에 달이 가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거든요. 11월 9일 날 새벽 무렵에 서쪽 하늘에 보시면 V자 모양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황소자리고 네. 그 으뜬 별이 붉은색의 알데바란이라는 별이에요. 11월 9일 날 혹시 보시면 아, 저 별이구나. 네. 수험생 되신 가족분들 꼭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이번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어느덧 수학 능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들어오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서쪽 하늘 보시면서 승리의 V 한번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세요.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